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용혜인입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아니고요. 네, 창당준비위원회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이 좀 한국에서 봐왔던 정당의 이름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원이슈 정당으로서 지난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2달 반 정도, 오늘이 딱 77일째 되는 날인데요. 2달 반 동안 열심히 창당을 하고 다음 총선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의제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이슈 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이니만큼 사실은 창당을 하면 초반에는 뭐 강령도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도 되고 핵심 정책만 내면 되고 막 이런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던데, 저희도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본소득 당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은 좀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서 2달 반째 열심히 계속 정책을 짜는 것에도 열심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정책은 간명한데요. 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그래서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핵심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시민은 우리 사회의 공통의 부에 대한 공통의 소유자이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의 공통의 부에 대한 공통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생계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0년 모든 시민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액을 60만 원으로 정한다라고 저희의 핵심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안에 이제 추후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정책안에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6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6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 혹은 왜 60만 원이냐, 6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혹은 6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요즘에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정치인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회 경제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매우 급격하게.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는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죠.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일자리 혹은 뭐 생산의 영역을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체해 가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구조, 사회적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미래에 대한 공포로 느껴지기도 하고, 2016년에 이세돌 씨가 알파고와 대국을 하면서 당시에 기본소득이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했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혹은 기계라는 것이 사람의 자리들을 어떻게 대체해 나갈지, 혹은 그 대체한 이후의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필요한, 적극적으로 이 급진적인 변화에 그런 논의들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좀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플랫폼 자본주의라거나 뭐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연구자들만의 이야기, 뭐 미래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이 아니라 이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노동 형태의 경제 구조의 지갑 사정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나이로서의 어떤 청년이 아니라 불안정성이 정상적인 상태인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불안정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미래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희망과
꿈 혹은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없는 이런 삶의 감각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회의 작동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회로서 지금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뭐 고용 상태를 전제로 한다던가 뭐 이런 사회보험이라던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던 기존의 사회 계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정치가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 그런 논의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당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금 피크제 같은 이야기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각 대통령 후보들이 일자리에 대한 공약들을 앞다투어서 냈었는데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뭐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일자리들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일자리가 민간 영역에서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실업률이라는 수치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일자리들에 대한 대응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연말에 정부에서 이제 공공일자리라고 만들었던 일자리가 2개월짜리 초단기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쓰레기 일자리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좀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일자리들을 보면 라돈 침대, 라돈 측정하는 일자리라거나 국립대 강의실 불구기 일자리 같은 이런 초단기 일자리들을 만드는 것만으로 어떤 실업률을 관리하는 수준의 일자리 정책들만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의 사회 변화 속에서 더 이상 대량의 일자리들을 창출해서 새로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청년 세대가 이 일자리들을 충분히 가지면서 미래에 대한 삶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좀 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진보 정당들은 어떻냐라고 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일자리가 자체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삶에서 노동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 여전히 일자리 안에서의 안정이라거나 일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진보 정당들 혹은 기성 정당들에서 저 역시도 기존의 기성 정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어떠한 설레임을 주지 못하고 이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저 정당을 지지하면, 저 정당의 당원이 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사회가 이렇게 바뀔 것 같아 라는 어떤 설레임을 주지 못하는 기성 정치들의 좀 한계들을 우리가 좀 마주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역할은 지금 이런 급격한 변화들을 맞이하면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AI가 사람들을 대체하고 불안정성이 정상성이 되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 사회가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기본소득당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좀 무모해 보이는 일을 도전하게 됐던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앤드류 양이라는 후보가 또 새롭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진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화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들의 감소가 트럼프를 당선시켰고, 트럼프의 당선은 뭐 이렇게 현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유배당이라는 이름의 월 $1,000의 기본소득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서 좀 많이 사람들의 반응을 얻으면서
이제 10위 안에 드는 후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기본소득당이라는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9월 8일, 77일 전에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8천여 명 정도의 당원들이 모였고요. 한창 많이 당원들이 모일 때는 한 450명까지 하루에 이렇게 입당을 하다가 요즘엔 조금 줄어가지고 한 15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평균 연령, 당원들의 평균 연령은 27살이고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당원들의 평균 연령은 22살입니다. 그리고 성비로 따지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6대4에서 7대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은 정당이고요. 이렇게 입당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 젊은 당원들의 직업을 보면, 저희가 선관위에 제출할 때 직업을 꼭 내야 돼가지고 직업을 받고 있는데, 직업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무직자, 백수,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주부들, 그리고 알바하는 사람들, 간호조무사 직종이 정말 힘든 직종인가 봐요. 간호조무사분들이 정말 많이 입당하시는데, 좀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첫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에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들어보면 어떤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소득이라는 기본소득이라는 딱 개념이 그런 개념을 접해봤던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60만 원이 너무 필요하다, 월 60만 원 너무 필요하고 너무 좋은 것 같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너무 신박하다, 내년에 총선 때 잘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를 뭘 하면 되죠? 같은 반응들을 저희가 좀 마주하면서 지금 현재 기본소득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뒤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청년들이 반응하고 있는 월 60만 원은 이런 5가지의 배당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배당의 구성, 재원에 대해서는 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조건 없이 매월 이 다음에 60만 원을 보장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60만 원이냐?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지역에서 듣는 말이 60만 원 말고 그냥 100만 원 하면 안 되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 60만 원을 선정했던 이유는 2020년 1인 기준 그 생계급여가 52만 7,158원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중위소득의 30%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왜 30%로 잡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냥 30% 정도를 이렇게 이 수준으로 잡는데, 기본소득이라면 그리고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기본소득이라면 이 생계급여 수준보다는 높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100만 원이라는 어떤 슬로건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정책도 저희가 가져갈 수 있지만 60만 원이라는 모델로 좀 시작해보자라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의 배당으로 모두에게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민 배당입니다. 모든 소득의 15%의 과세, 평률 과세를 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생계급여라거나 기존의 생계급여,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기초노령연금 같은 좀 연령을 중심으로 주어지던 사회수당의 예산들을 좀 통합해서 시민 배당으로 이제 일부 재원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카카오라거나 이런 공유부 과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데이터만이 공유부, 빅데이터만이 공유부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부가 사실은 공유부고, 여기에 더해서 똑같이 과세하고 똑같이 나누어 가져가는 이 과정이 단순히 돈을 얼마 나누어 준다라는 재분배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좀 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배당인데요. 현재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이 0.168%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이 어떤 자산 격차를 만드는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다른 월급의 격차보다는 부동산에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격차들이 자산 격차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토지의 46.8%를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개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46.8%의 대한민국 땅에 56%를 몇 프로가 가지고 있을까요? 1%보다 조금 많습니다. 네.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소유한 땅의 56%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불평등이 심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산 격차를 벌어지게 만드는 핵심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과세되는 실효세율도 굉장히 낮고, 근데 사실은 아주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도 주별로는 다르지만 1에서 4% 정도의 토지보유세를 받는다고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1.7% 정도의 토지보유세를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좀 기존에 면세도 많고 뭐 이렇게 토지 이제 종류마다 막 과세되는 것도 다르고 해서 이제 뭐 법인이라거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게 하는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를 좀 폐지하고 1.5%의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서 이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토지 배당이라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탄소 배당 같은 경우는 녹색당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의식들을 많이 좀 설명해 주셔서 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탄소 배출량 1톤당 10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더해서 핵발전 위험 부담세 1kW시당 59.8원을 이제 과세하여서 실제로 탄소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의 이 탄소세라는 것의 역진성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배당이라는 형태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탄소 배당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60만 원을 구성하는 재원들이고요. 여기에 두 가지의 데이터 배당과 민주주의 배당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저희도 고민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좀 고민과 토론과 논의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뭐 카카오, 뭐 유튜브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도 비슷하게 데이터 기반 사업들에 대한 공유부 배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설명 많이들 하시지만 페이스북이 돈을 버는 방식, 여러분도 혹시 네이버에 뭐 검색하거나 구글에 뭐 검색하면 페이스북에 바로 광고 뜨는 경험 해보셨나요? 네, 제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서 에어비앤비에 이제 온라인 여행하는 게 취미인데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이렇게 검색해봐요. 어디가 좋나 말하면서 그러면 바로 페이스북에 관련된 지역들의 여행 관련된 광고들이 막 뜨죠. 제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페이스북이라던가 에어비앤비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 그 돈을 다 가져가고 이것에 대한 정당한 배당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할 때 이 IT 강국의 특혜를 본 것이 뭐 카카오라거나 뭐 이런 특정한 플랫폼 기업들만은 아닐 거고 사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이 한국의 어떤 인프라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되고 있고 어제 뭐 금민 선생님 얘기하셨다시피 영국 노동당에서는 1%부터 시작해서 뭐 매년 1%씩 올리자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뭐 이렇게 망 사용료를 매길까 혹은 뭐 네이버 뭐 이런 카카오 이런 데 매길까 고민들을 하다가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에 과세하는 게 되게 전체 재원으로 봤을 때 되게 작아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핵심은 사실 구글과 유튜브와 이런 아주 글로벌하고 큰 기업들에게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여전히 과제로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배당은 밖에서 이제 강남훈 선생님의 신간을 다들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그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데요. 기존에 불평등한 정치 참여를 만들어내는 세액공제 제도, 한국에 굉장히 면세 혜택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정치 후원금으로 지급되는 이 세액공제 제도 그리고 보수 양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좀 어떻게 좀 더 평등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제도들로 설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매년 10만 원의 민주주의 배당을 하자라고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들어가시면 다들 이렇게 후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년 10만 원의 쿠폰 같은 것이 주어지고 이 10만 원은 내가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후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 정당에 후원하는 후원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오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해서 후원하고 싶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을 때는 연말이 되면 이 10만 원은 사라지는 것으로 좀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60만 원의 플러스 알파의 기본소득 정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 정책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정합적인지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기보다는 기본소득당이 던지고자 하는, 이번 총선에서 던지고자 하는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60만 원이 현실적이냐, 30만 원이 현실적이냐, 아니면 아동이라던가 농민이라던가 이런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이냐라고 했을 때 60만 원이 비현실적이다 라는 답변들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과연 현실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저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당은 어떤 것을 만들자고 하는 되게 무모해 보이는 정당이지만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현실에 기반해서 담대한 꿈을 꾸고자 하고 여러분들께 그 담대한 꿈을 함께 꾸자라고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60만 원 꼭 받고 싶다. 60만 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 10만 원도 절절 매는데 기본소득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아이 엄마의 이야기라던가 내가 뭘 해야 기본소득이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냐라고 묻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기본소득당을 자신의 첫 정당으로 선택한 수많은 이들에게 기본소득 60만 원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한지, 현실 가능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었고 그 답변들이 지금 기본소득당이 실제로 창당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 만든다고 할 때 다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니? 당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지금의 한국의 정치 제도가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이 던지는 우리의 질문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기본소득당 창당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이 기본소득당이 던지는 질문이 내년 총선에서 기본소득 60만 원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가능하게 할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계산, 재정 모델 등을 통해서 조금씩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가능한 일이지만 역사를 보면 세상은 다 한 번에 바뀌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주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상상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너무 필요한 사람들의 한 번도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보지 못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간다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설레임을 주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많은 당원들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함께 2020년 총선에서 꼭 주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